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웨어러블 점자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닷,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채소를 키우고 비누를 만들어 파는 동구밭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닷은 하이테크 기술 기반이고 동구밭은 의미 있는 로우 테크놀로지 기반의 소셜벤처입니다. 이렇게 소셜벤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를 만들어내겠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고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사회혁신 솔루션을 만들어낸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임팩트 비즈니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비즈니스는 이 사회적 기업 또는 소셜벤처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소셜벤처가 처음 시작부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이그젠플을 주는 거거든요. 기존의 기업들에게도 이익 극대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기업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 기업의 그런 자원들, 인적 자원, 기술 자원, 물적 자원을 가지고 사회에 좀 공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팩트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는 이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이 계속 좋은 어떤 이그젠플을 만들어줬을 때, 좋은 예를 만들어줬을 때, 그리고 회사들도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주어야 될 그런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임팩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프라이빗 섹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일반 기업들, 민간 기업들, 이 민간 기업들이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임팩트를 창출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면은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에게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임팩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잘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협력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사회를 같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민간 섹터에서, 민간 분야에서 그런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동기가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성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경받는 기업가들 입장에서도 돈은 많이 벌었는데 존경을 받고 싶겠죠.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거의 30조 이상의 개인 재산을 내놓고서는 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워렌 버핏 이런 분들도 큰 돈을 내놓고 있죠. 조지 소로스 여기 보시면은 여러 이제 주요 미국 민간 재단들,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재단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요새는 그리고 아주 통 큰 기부도 있었죠.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50조 원 이상의 그런 돈을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타임지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되게 재밌는 게 이분들이 그 마크 주커버그와 그 와이프가 이제 같이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이 약간 그 LLC라고 그래서 유한 책임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책임회사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사회적 기업에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임팩트를 만드는 임팩트 투자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돈만 주고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 약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좀 더 주도적으로 어젠다를 세팅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슈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개발 협력이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우린 보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만약에 당신 기관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솔루션이 있다면 우리한테 와라. 그러면 우리가 돈과 또 네트워킹과 그런 것들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우리의 돈을 받아다가 쓸 그런 기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NGO일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일 수도 있고 소셜벤처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각 기관들이 어떤 그런 어젠다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역량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매칭을 시켜본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겠구나. 좀 더 좋은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이거 기업들도 이제는 임팩트를 만들고 싶은데 그 임팩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이제 value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shared valu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유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사회와 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사회 문제도 해결하면서 공유 서로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면은 윈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Creating Shared Value라는 개념으로 CSV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CSR과는 약간 좀 구별이 되는 거죠. CSR이라는 거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즉 어떤 기업의 사회 공헌, 기존에 어떤 뭐 기부도 하고 또 뭐 어떤 좋은 일들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CSR이라고 한다면은 CSV라는 거는 좀 더 가치 측면에서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창출하고 그거를 지역 사회와 기업이 같이 공유하는 형태의 어떤 일들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굉장히 유명한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님이 있죠. 이 마이클 포터라는 분은 원래 한 70년대, 80년대에 그 경쟁 전략, 그 뭐 코어 컴피턴스 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유명해지신 분이고요. 또 특히 80년대에는 이 다이아몬드 모델이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도 국제 경영을 배우셨으면 배우셨을 텐데 어떤 국가가 왜 성공하는가, 그리고 어떤 국가는 왜 잘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또 어떤 경쟁력을 분석한, 소위 말하는 국가 경쟁력이죠. 국가 경쟁력을 분석하는 툴을 제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유명해졌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21세기 들어가지고는 얘기하는 게 그동안 나는 경쟁 막 얘기를 하면서 경쟁 분야에서, 경쟁 전략 분야에서 세계 최고였는데 이분이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게 장기적인 경쟁력,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기업도 좋은 기업이 돼야 된다.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공유 가치를 창출해야지 이 기업의 경쟁력이 결국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공유 가치 창출 CSV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시고요.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친 거죠.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저널에도 이제 여러 번 나왔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에서도 이런 CSV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회사가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네슬레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으로 이런 사회공헌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가치를 같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은 실험들을 하는 그런 좋은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캐터필라라는 그 미국에서 어떤 그런 농기계라든가 뭐 트랙터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그런 장비들을 생산하는 회사가 재밌는 CSV 케이스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브라질에 가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데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보세요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이제 잘 했는데 사업이 잘 되잖아요. 사업이 잘 되니까 인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늘리려고 또 이제 고용을 이제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좀 초청을 하니까 그 지원자 풀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왜 그렇지? 그랬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또 이제 사람들을 뽑으려고 그러니까 지원자 풀의 수준이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사업이 더 잘 될수록 계속 그 지원자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구나. 이러면은 우리의 어떤 장기적인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지역사회에 뭔가 그런 어떤 인재를 배출한 시스템이 좀 약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좋은 인재들이 있어가지고 좀 좋은 인재들이었는데 일자리가 없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교육이라든가 그런 좀 부족한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까지 다 취직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더 낮은 수준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오게 되니까 이게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더 우리의 인력 수준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다. 이거 어떻게 이걸 지금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사업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을 한 게 우리가 그러면 지역사회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교육 시스템을 좀 많이 개선을 시켜서 여기 있는 분들이 계속 교육을 잘 받으면은 우리가 회사가 사업이 잘 될수록 사람을 또 이제 추가로 뽑을 때 계속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더 회사를 크게 만들 거고 회사가 더 커지면서 또 더 좋은 사람들 더 뽑을 수 있고 그러면 서로 같이 상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와 기업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지역사도 잘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역사회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회사가 좀 공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자원봉사도 하고 직원들이 또 투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사회의 교육 시스템을 계속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회사가 계속 발전이 되면서 더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더 발전이 되고 그래서 회사가 결국 굉장히 브라질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의 어떤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공유가치 창출의 재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슬레라는 회사도 굉장히 뭐 잘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 회사가 처음에는 좀 이제 뭐 사회공헌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좀 많이 혼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시리어스하게 좀 진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런 CSV를 잘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네스카페 플랜이라는 그런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인터넷에서도 구글 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걸 읽어보시면 이 회사가 전사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회사인데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물인 거죠, 물.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굉장히 물을 가지고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물의 수준이 떨어진다, 물의 어떤 수질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경쟁력에도 위협이 되는 거죠. 환경 오염이 되면은 이 회사한테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환경 오염을 막고 이런 물이 계속 더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회사가 기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거기서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보호라든가 물 수자원 보호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 회사가 또 그런 공헌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CSV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홀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당연히 유기농 회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또 좋은 그런 CSV 활동을 하는 그런 좋은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 바디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물 보호와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런 자기들의 어떤 핵심 고객들과 소통도 하고 그들과 같이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높게 잘 관리하는 그런 좋은 회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각 기업들이 뭔가 공유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공유 가치를 창출할 때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우리 회사의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 회사의 미션은 무엇이고 우리 회사에게 정말 중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공헌이 잘 될수록 사용이 잘 될수록 우리 회사도 잘 되고 지역사한테도 지역 사회에게도 좋고 그럼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오래 하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단순하게 기부를 하는 것보다는 전략적 파트너,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세이브 더 칠드런과 같이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는요. 그런 커피 재배 지역의 교육, 보건 이슈에서 협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협력을 했을 때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뭐 단순히 너네 참 착하다 그런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요. 이 커피 재배라는 거는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원료인 거잖아요. 그 커피의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커피의 퀄리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커피를 키우는 농가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보건 이슈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분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오시고 또 그분들이 계속 커피를 키우고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커피를 제공을 해주면은 우리 회사가 점점 더 잘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이 또 도와드릴 수 있고 그런 어떤 구조를 짜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정무역 커피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걸로 이제 많이 좀 유명한데요. 나중에 아마 좀 더 찾아보시면 또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가 코카콜라 케이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코카콜라는 물이라는 핵심 원료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들,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보건 쪽의 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2000년대 초반에 1990년대에는 마이클 잭슨이 80년대, 90년대도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 다음에 90년대 그때는 휘트니 휴스턴이라든가 머라이어 캐리 같은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그런 디바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2000년대 들면서 세계에서 가장 좀 핫했던 그런 이제 아티스트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 다음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라는 이제 가수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세계적인 두 명의 팝스타니까 브리트니 스피어스랑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니까 한쪽은 코카콜라, 한쪽은 펩시콜라랑 광고 계약을 했겠죠.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스타들의 어떤 같이 마케팅을 진행을 함으로써 회사 인지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으니까
했을 텐데요. 그런 광고 계약을 했을 텐데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코카콜라를 광고했을까요? 펩시콜라를 했을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기억 못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코카콜라 입장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 쓰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를 쓰던 간에 이런 스타들과 같이 계약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기억도 못 하는데.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차별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스타들을 써가지고는. 그런데 코카콜라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글로벌 펀드라는 그런 국제 NGO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 펀드라는 NGO는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죠. 돈을 막 모아가지고 그 돈 갖고 개도국에 뭐 아프리카 같은 데다가 이런 약을 보내줍니다. 뭐, 그래서 뭐 에이즈라든가 뭐 말라리아라든가 뭐 이제 뭐 장티푸스라든가 그런 관련된 그런 약들을 이제 보내주고 이제 거기서 그런 의료 보건 의료 서비스에 굉장히 이제 공헌하는 그런 이제 좋은 NGO인데요. 펀드레이징도 잘하고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보니까 성과가 좀 약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모았어요. 1억 원을 모아가지고 약을 10,000병을 샀어요. 10,000병을 사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냈어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0,000병을 보냈는데 6,000병만 살았어요. 6,000명한테만 도움이 됐어요. 왜 그렇지? 10,000병을 보냈는데 왜 6,000명밖에 도움을 못 받지? 잘 찾아보니까 그 약을 사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낸 상황에서 이제 거기서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트럭으로 배송을 하는데 도로가 이제 막 그 좀 비포장 도로 막 그런 데서 가다가 약이 깨지기도 하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또 오랫동안 이제 약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약이 변질이 돼가지고 상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A라는 약이 필요한데 B라는 약이 엉뚱하게 와서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00병을 보냈는데 6,000명만 도움을 받더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벌 펀드를 욕하기는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얘들은 NGO잖아요. NGO가 돈을 잘 모으고 펀딩을 잘 하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깨끗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약을 다 잘 사가지고 보내고 그것만으로도 되게 훌륭한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배송, 딜리버리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서플라이 체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가다가 깨진다든가 변질이 된다든가 엉뚱한 약이 간다든가 그건 이제 유통망의 이슈인 거잖아요. 글로벌 펀드는 좋은 회사지만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구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코카콜라가 딱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는 공급망 관리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우리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 4일 내에 약을 다 보낼 수가 있고요. 비포장 도로라고 해서 우리가 약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약이 깨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주 시원하게 잘 보관해가지고 약이 변질되지 않게 보낼 수가 있고 환타가 필요한데 코카콜라가 한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환타가 필요한데 환타 정확히 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최고니까. 그렇다면 코카콜라가 들어와서 글로벌 펀드가 보내는 약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잘 배송이 되고 변질되지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니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예전에는 10,000병을 보냈더니 6,000명만 살았는데 코카콜라가 와서 도와주니까 10,000병을 보냈는데 8,000명이 살더라. 2,000명이 추가로 더 혜택을 보는 거죠. 이걸 10년 하면 2만 명이 목숨에 어떻게 보면 생명에 도움이 되는 거죠. 코카콜라가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브리트니 스피어스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냐 누구한테 광고비를 줄 거냐 그거 고민하는 것보다 코카콜라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세계 최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 1년에 2,000명, 10년에 2만 명. 훨씬 더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요? 고객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공유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공유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게 막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으니까 그래서 뭐 코이카, 뭐 USAID 같은 그런 글로벌 공연 기관들, 그 다음에 또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재단 같은 뭐 유명한 재단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그럼 더 크게 해보자.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레퓨테이션,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한국에도 요새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가전제품을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현재 어떤 엔지니어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옛날에 아마 전파상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장이 나면 전파상에 얘기해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고칠 사람이 없다면은 삼성전자 제품을 사는 게 상당히 꺼려지겠죠. 삼성전자보다는 누군가 예를 들어서 뭐 소니처럼 우리 동네 소니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니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캄보디아에 아직 마켓이 작은데 일부러 어떤 엔지니어들을 키워내고 어떤 기술자를 키워내는 게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코이카가 예전에는 이제 NGO들한테 많이 이제 교육을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업 교육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코이카가 돈을 댈 테니까 현지의 청년들한테 직업 교육을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뭐 취직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벌면은 뭐 애들 병원도 보내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와이프 아프면 병원도 보내고 그러면서 사회가 좋아지지 않겠냐. 좀 교육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아무래도 NGO는 굉장히 순수하게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취직시키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역량들을 가져야지 취직이 되는 건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코이카도 참 고민이고 NGO도 스트레스 받고 그랬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우리가 코이카랑 같이 협력하면 어떨까? 코이카에서 돈 되는 걸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는 이미 그런 어떤 엔지니어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강사도 다 있는데 우리가 그럼 그 돈 갖고 우리가 돌려가지고 교육할게.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을 뭐 100명, 뭐 200명 우리가 교육을 할게. 근데 교육을 시켜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막 10명, 20명 있을 거 아니에요. 200명에서 탑 10%, 상위 10%의 그런 청년들은 뽑아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고용할 수도 있고요. 그 나머지들은 자기들이 직접 고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웬만큼 기술이 있으니까 각자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 전파상 차리면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코이카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취직이 되거나 아니면 창업을 했을 때 경쟁력이 생기니까 코이카도 좋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 안 들이고 좋은 일 하면서 거기서 우수한 기술자들을 직접 뽑을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직접 뽑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삼성전자의 제품을 고칠 수 있는 기술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시장 진입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좋고 그 다음에 현지 정부도 좋죠. 왜냐하면은 자기 이런 청소년들이 그 불우한 가정이라서 교육도 잘 못 받고 얘들을 교육시키려면 돈도 또 들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취업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참 모르겠는데 코이카랑 삼성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하게 해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또 돈을 벌면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 정부 수입도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좋은 일자리를 가져가지고 열심히 잘 사니까 지역 정부 입장에 좋은 거잖아요. 다 윈윈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인 거죠. 비슷하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자동차도 이제 중고차를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 직접 판 건 아니지만 현대차들이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제 뭐 동남아 가면은 많이 중고차가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새 차를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새 차를 팔려면은 아무래도 현대차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직접 길러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코이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뭐 그런 어려운 청소년들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동차 그런 수리 관련해가지고 엔지니어를 키워내면은 이 사람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은 직접 고용을 하고요. 또 나머지들은 각자 자기 동네 가가지고 자동차 그런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을 이제 차리면은 거기서 이제 또 자동차를 많이 고쳐줄 수가 있고 그럼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현대차를 새 걸 사도 문제 생기면 바로 저 옆집에 누구누구한테 가면은 고쳐주는데 그럼 더 마음 편하게 차를 살 수가 있는 거고 결국 현대자동차의 어떤 장기적인 매출에 좋은 영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의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CJ도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CJ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품이 있잖아요. 식품이 있어서 뭐 햇반도 만들고 뭐 제일제당에서 뭐 김치도 만들고 막 이제 그렇게 파는데 CJ가 갖고 있는 제품들 군을 봤을 때 핵심 재료 중에 하나가 고춧가루라고 합니다. 한국 음식은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 나오는 고추는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되게 비싸고요. 중국에서 고춧가루를 수입을 했을 때 가격은 싸지만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CJ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한국 고추와 중국 고추를 좀 섞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하게 좋은 고춧가루를 받아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코이카랑 같이 또 협력을 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의 어떤 마을에다가
이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지역 사람들한테 고추를 키우게 도와주고요. 그래서 거기 고추가 만들어지면은 그 고추를 매입을 하는 거죠.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제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코이카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런 농촌 마을 살리기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뭘 막 사업을 시켜놔도 결국 그걸 팔아야 되는데 팔 데가 없어가지고 판로 개척이 어려워가지고 항상 힘들었거든요. 근데 CJ랑 같이 협력을 하니까 CJ는 지금 판로가 이미 돼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제품에 고춧가루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고추 만들면 우리가 매입하겠다. 판로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이게 수입으로 연결이 되니까 코이카 입장에 너무 좋고요. CJ 입장에서도 한국 고추, 중국 고추 다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베트남 고추 해가지고 괜찮은 품질의 고추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CJ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현지 농민들한테 소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세금도 내고 어떤 삶의 질이 올라가면 베트남은 좋은 거니까 또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은 기업의 어떤 핵심 전략, 본원적 전략과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결합을 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같이 윈윈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안 낸다고 한다면은 사회적 기업들이나 소셜벤처 입장에서도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어떤 특정 기업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맞으니까 얘네랑 같이 좀 협력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은 훨씬 더 그 제안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임팩트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비즈니스라는 건 결국 기업들이 하는 일인데요. 기업은 컴퍼니죠, 컴퍼니. 이 컴퍼니라는 게 컴과 파니가 합쳐진 말인데요. 컴이라는 건 이제 가치라는 뜻이고 파니라는 건 이제 빵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같이 빵을 떼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컴퍼니라는 거는 같이 빵을 먹는 사람들인데 왜 같이 굳이 빵을 먹을까? 그 이유는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사냥을 하던 농사를 짓던 같이 협력을 하면 시너지가 생겨가지고 파이가 커지니까 더 많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컴퍼니라는 것이 어떤 구조가 생긴 거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거고. 그래서 기업이 시작이 됐지만 사실 그 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너무나도 어떤 효율을 중시하고 이익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막 분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어떤 약간 도구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 좀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기업이라는 게 원래 컴퍼니 아니었냐? 같이 빵을 떼는 사람들 아니었냐? 이런 어떤 사람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하면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런 사회적 가치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통해 만들기 위한 어떤 테크놀로지들, 또 비즈니스 이런 걸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어떤 돈이 많은 사람들의 니즈만을 공략을 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내는 뭐 그런 구조를 그것도 뭐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좀 공유 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가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임팩트 비즈니스는 결국은 사회 혁신 솔루션.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 합쳐서 지속 가능성 높이고 임팩트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같이 점점 더 협력을 더 많이 해나가서 이 사회에 뭔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보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 정부, 대학 또 이런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들이 같이 협력을 하면은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겠다. 어떤 공공 민간 부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셜벤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잘 이해한다면 그 내용을 소셜벤처에도 잘 적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 협력하고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사회를 같이 만들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